네,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여야 어때? 네, 지난주까지 정치 두드림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간판을 한번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그래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야 어때? 이거 어떻게 제목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목은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제가 하나요? 이렇게 또 역공을 어딨죠? 잠시만요. 이 총 멘트가 그냥 여야 어때만 해도 돼요. 여야 어때요? 정치 어때? 야당 어때? 여당 어때? 용산 어때? 국회 어때? 괜찮은데? 약간 요 정도 느낌인가요? 네네네. 아무튼 저희 짝꿍께서는 마음에 든다고 두드림보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짝꿍이라 하면 배우자가. 집에 계신 짝꿍님이. 네네네. 네.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때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착 달라붙긴 해가지고요. 네.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용물이 안 바뀌었는데 이제 이름만 바뀌니까 마치 정치권에서 당명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어떤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얘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는데 자, 어떤 초반 기세가 어떤 것 같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김문지 기자. 예, 동료 시민이란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제도 신년회에서 장동혁 신입 사무총장이 이제 한동훈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었거든요. 이 삼행시에서 이 한동훈에서 동자를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우사 정신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선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이건 꽤 남았다라는 건데요.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전체의 그룹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이제 개개로 사람을 상대하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자유주의, 뭐 새로운 보수, 넥스트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교체 직전의 아이콘이자 동료 시민, 가장 가까운 동료 시민 중 한 명인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이제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해서는 사실 삼국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품거나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동료 시민에 대해서 동료 시민이 층위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사실은 열쇠말로 삼아가지고 여당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뭐 이제 백드롭도 그렇고 현수막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새해 맞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건 현수막들이 대부분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동료 시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료 시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약간의 또 이제 정치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일종의 이 기존에 있었던 단어를 재정의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활용하는 이 전법이 먹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사실은 좀 상식적이고 공정한 이런 말들을 붙이면서 반운동권 정치 특권 세력에 대한 안티적인 그 의미에서 이 세력을 뭉쳐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과연 정말로 동료 시민들이 이 호명에 호응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계속 이거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시민 동료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호명은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선점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시민의 한 부분이거든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초는. 정당은 시민의 사실은 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당이 시민 여러분 외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건데 왜 굳이 또 동료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었느냐. 그러면 비동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의 이 어떤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을 위시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동료가 아니다라는 식의 일종의 또 구분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당이 영어로는 파티잖아요. 파티가 파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부분. 시민의 부분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를 붙이는 것도 이상할 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언론은 조명을 하는 거죠? 동료 시민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물론 없던 말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된 거는 사실은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기는 해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공론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까지 많이 쓰이지 않던 말을 재발굴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거야. 아니지, 솔직히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긍부정도 있고 호불호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동료 시민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느낌이 막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미지도 바꾸면서 내가 부를 때 무슨 동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동지는 약간 그 어감이 나쁜 말도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이제 기존부터 써왔던 관습적인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새로운 신선한 단어를 찾다 보니 이런 단어에 꽂힌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이제 오바마가 이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는 표현을 썼다. 이건 뭐 기사화된 거 저도 이런 거 좀 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드리는 질문은 동료 시민이라고는 어떤 이 그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싶은 언론이. 여의도는 원래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이 기사 써야죠. 맞아요. 지면 채워야죠. 너무 작은 거를 기사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정치면 기사를 보면 그때 정치부 기자로서 동의하십니까? 네, 뭐 우선은 그걸 내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명하는 건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패거리 정치, 패거리 이제 기득권 카르텔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대비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학 혹은 뭐 내밀고 있는 브랜드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남은 과제는 그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뭐 운동권 특권 세력 대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좀 공감이 갔었는데 원래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요 다수 주류 집단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나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아니야 이분들도 우리 함께 같이 가야 돼 동료 시민이야 라는 말에서 쓰는 함께 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혹시 국민의힘은 이것을 더 갈라치기 하고 줄이기 위한 구분짓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일단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근데 참 근데 제가 초반 기세를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비대위원 한 명이 사퇴했잖아요. 바로 민경호 비대위원이. 일단 그 초장부터 지금 뭔가 좀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경호 비대위원이 처음에 이제 요 노인 비하 논란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과 민경우 이제 대한연대 공동 대표죠. 이분의 본인의 사과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영상 바로 그 발언 직후에 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논평도 내고 본인도 바로 사과하면서 수습이 되는 듯 했었는데 후속타가 좀 컸죠. 거기에 이제 경향신문이 바로 보도를 했던 게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과 좀 맥이 닿아 있는 듯한 역사관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발언 같은 경우 처음엔 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경향신문은 오보낸 거다. 뭐가 오보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제목이 약간 수정되고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맥락이 좀 추가되긴 했어요. 해당 보도가. 근데 그러고 났더니 수정이 된 것도 오보래요. 뭐가 오보인지 설명하지 않고 이거 오보다 인용에 유념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약간 좀 인용하지 말라는 건가? 오죽하면 기자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저희가 영상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뭐 보도 내용이 틀린 거 없던데 뭐가 틀린 건가요? 물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건 당에서 확인을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시끈론 논제가 이게 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서 개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국회에서 어떤 일종의 난동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또 논란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논란이 채 매조 지어지기 전에 연달아서 논란이 터지다 보니까 이거 마치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 워낙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끊고 가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네,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바가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결국은 새롭게 내세운 소위 말한 7, 8, 9세대의 핵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바로 이제 사퇴해버리는 상황이 생겼고요. 사실 민경우 비대위원만이 아니라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강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비유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본인도 이제 발언이 과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출산도 무슨 남성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이제 뭐 2030 여성에게 새롭게 뭐라고 할까요? 호소하고 이제 소구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브랜드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네. 여튼 지금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미디어 문을 다 닫아놨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첫 발에서는 일정 부분 훼손이 된 건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민주당보단 빨리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민주당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낫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보수 세력 안에서는 일정 부분 소구하는 지점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거대한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어디서나 성립이 되는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도. 그죠? 저희 항상 바른 말, 바른 소리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보통 기자들 기사 쓸 때도 저 사람의 이제 댕소리를 박제해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쓸 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허튼 소리 했을 때 내가 이걸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공적 활동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유권자들이 이 정보를 알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차원의 기록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한다고 본인이 막 쉽게 얘기했던 것들이 딱 오버로 올라오는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대한 라이브러리가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검증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그 소위 이제 FBI식 뭐 배워왔다고 하는 게 이제 구글링은 빼고 하는 거냐. 구글링보다 못하다. FBI식 인사 검증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일단 좀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땐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부 비주류를 제외를 하고는. 어쨌든 이게 뭐 중도층 확장 이건 이제 당연히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지만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지지층 결집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투표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있고 대구 경북이라든가 뭐 이제 60대 이상이라든가 원래 보수층이 많이 모였던 사회적 계층에서도 좀 민심 이반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뉴페이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라든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이후로 탈당 원서를 막 쓰고 있는 당원들도 있지만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입당 원서와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지지층이 모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더라도 원래 지지층이었다고 분류됐던 곳에서는 확실히 결집 효과가 있다. 이것만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에서도 그래 일단은 지금 효과가 좀 있고 컨벤션으로 올라타가지고 상승 효과가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 일단 긍정적인 것 같다. 이게 좀 관망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제 곽우신 기자의 지적처럼 지지층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결집의 효과가 발휘하는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몸조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천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쁜 발언을 하거나 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그렇게 박한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통화했던 한 중진 의원이 원래 한동훈 비대위 반대했던 분이시거든요. 이제 근데 굉장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큰 무리 없이 온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민경욱 비대위원 건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다만 어제 또 통화했던 또 다른 이제 수도권 원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관계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은 유쾌한 뒤통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고 지금 이제 잠깐의 반짝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공간을 열어두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악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하다못해서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지 제2부속실 도입 이런 건의하는 약속 대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상황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수의 평론가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결국은 관건은 차별화에 있다.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용산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전혀 다른 목소리 안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이야기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카르텔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패거리라면 사실 더 단어가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차별하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너무나 상투적인 어떤 분석이고 전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를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해주길 좀 바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막 판을 짜주잖아요. 야,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고 대신에 총선 이후로 좀 조정을 해봐라든가 아니면 요런 대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가 제2부속실 같은 도입이라든가 요런 좀 이런 대안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총선에서 승리
합리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보수 언론들이 사설에서 쓰고 칼럼에서 쓰고 판을 깔아준다고 한들 용산과 여의도가 받아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수 언론이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많이 공조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이 공조가 잘 안 어우러지고 있다. 그 말은 정말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이잖아요. 그리고는 1월 말까지 갈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면 기자들이 결국은 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이라든지 이제 뭐 권력과 싸웠던 검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게 겹치잖아요. 그런데 결국 본인의 과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과 최순실 특검법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 한다라고 하든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가랑비 옷 젖듯이 있지 아니면 뭐 한 번에 확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요소는 맞으니까요.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또 물어봤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이치 특검이라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요거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것도 일종의 약간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긴 한데 글쎄요.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거를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언론과 시민 여론들이 받아들일 만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지 보수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그 두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접근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이런 데서 보수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입장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우선하면서 보수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한번 뭐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보다 더 그러니까 그 각별하게 관심을 쏟는 건 공천 아닌가요? 그리고 공관위 구성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네. 혹시 누가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위원장으로? 전혀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언급되어 있었던 이제 인사들 있잖아요. 정치인 출신들의 혹은 이제 율사 출신의 몇몇 분들 뭐 완대희 전 대법관 뭐 또 김병주 김한길 얘기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여론이 확 줄어든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누구를 앉힐지 모르겠다라는 게 좀 대부분의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 관망세를 좀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비대위에서의 선임 기조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인 중심으로 가자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도 혹시 비정치인을 갑자기 발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견에 이제 기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비정치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관위원장을 왔을 때 그럼 그 공관위는 성공할까? 그 외부에서 온 공관위원장이 꼭 그러면은 다른 입김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하게 딱 이렇게 해줬었나? 또 전례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백지에서 시작하고 이 보통 하마평에 오르는 언론들 보면 보도에 누구 언급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백 상태, 실종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비대위 구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대위 구성 그 인선이 정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적인 본인의 작품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퇴했던 민경호 비대위원이나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거명이 되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인선의 창의성, 인선의 독창성, 인선의 독자성이라는 게 과연 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본인의 의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의 조언도 많이 듣고 당에서의 추천 인사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민경호 전 비대위원 같은 거죠. 근데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 왜 필요했냐면은 아까도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가져가려는 프레임은 동료 시민 대 운동권 특권 정치 세력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권이었다가 지금은 그 운동권을 가장 비판하고 있는 민경호 같은 캐릭터가 비대위에 딱 적절한 공격수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전 검증에서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런 어떤 비대위 인선의 어떤 그 이걸 봤을 때 공관위원장에 있어서 깜짝 카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네, 뭐 뚜껑 열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죠. 네. 특히 인사 문제만큼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네, 부분이 게다가 있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을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잘 몰랐다 비대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아마 뭐 전체는 아닐 테고 일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더 검증이 안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결론으로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신다면. 있긴 있다. 조금 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2030 여성들한테 일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여론조사 분석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 뭐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과제는 총선 승리이고 본인의 대권 가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이거 가지고 한동훈 효과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좀 뭐라고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는 좀 약간 웃기지 않았나요? 보고 나서 좀 이거 과하다라는 해석이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2030 여성에게 소구력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들에게 좀 바라보지 않았던 이 약했던 층이 좀 보고 있다. 이거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정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2030 여성들이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한다. 요게 이제 과반이 나왔으니까 이거 효과가 있는 거야라고 비교를 하는 게 이게 맞는 비교인가? 보통 이제 비교를 할 거면은 비슷한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요거를 가지고 이게 윤 대통령의 선호도나 국민의힘 선호도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선호도라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총선 영향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건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아예 다른 걸 가지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놓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야. 너무 조선일보식이다 쓴 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할 것이다 혹은 투표할 것이다는 굉장히 다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신당에 대한 효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효과 뭐라고 할까 좋게 본다라는 것과 그것을 기표한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좋게 보는 것은 다수에게 좋게 본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데 결국 투표장에 가서 기표하는 거는 오로지 제로섬 한 명만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관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다라는 말은 좀 유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총선 결과로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기표로 이어지느냐는 이제 바로 연결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도 있다. 조선일보식. 차이는 이런 거죠. 선호도는 1인칭이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게 선호도고 도움이 될 것이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이게 이럴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그거는. 네,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짧게 이준석 신당이 이제 깃발을 올렸는데 용인 중에서 천과 인은 이미 합류를 선언을 했고 용은 합류 안 한다고 선언했고 남은 건 이제 허은하 의원만 남아있는데 합류하는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뭐 어제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이제 개혁신당 신년 할애회에서 합류를 기정사실화 했잖아요. 다만 네. 이제 합류의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본인의 결단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보도 보면 이번 주 안에 거치 표명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안에 거치 표명을 할 거라고 이제 허은하 의원님 또 기자들에게 그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실제로 그럼 탈당을 언제 시점에 할 거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비례대표 의석 승계 가능일이 1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유호적 모델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당 스케줄하고도 조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신당이 이제 1월 말까지 어쨌든 공천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기다리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천하용인 4명 중에서 3명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천하람 위원장 이야기로는 현역 의원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래요?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본인들의 통화 리스트를 공개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신당 아니겠습니까? 자, 행주산성 신년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선택지라고 하면 결국은 신당을 기정사실화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신당 이것도 시간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똑같이.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실상 창당 날짜까지도 이제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결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오늘 아침에 공개됐던 뉴스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강하고 검찰공화국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이 된 이 배경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한몫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굉장히 거리를 두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꽤 멀리 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주말에 명락회동은 말 그대로 헤어짐을 위한 통과 의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격을? 서로 간의 명분 쌓기가 좀 필요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대화를 해가지고 접점이 극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지지층에게 야, 우리도 할 만큼 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서로 이제 안녕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오히려 메시지 전달로 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뭐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고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매사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론조사 지표들로 보았을 때 제가 뭐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주체가 이낙연 전 대표로서 얼마나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이 움직일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치인은 한국에서의 정치의 특징은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에 따라 가지고 지지층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품격이라든가 뭔가 기조 정신, 그러니까 민주당 영혼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겠다 탈당한다고 했을 때 이런 움직임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내 호응이 너무 없다. 당 밖에서의 동력도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물론 여론조사들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보다 낮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파이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얼마나 과연 이낙연 신당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하게 되면은 뭐 의원 배출, 원내 진입이야 뭐 무난하게 하겠지만 이게 대단히 전국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건 증명해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그 이야기 저희가 꽤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컨벤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매일같이 묻는 질문은 그럴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언제 만나실 건가요?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낙연 신당의 성공 요인은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라는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준석 신당 쪽에서도 이제 원칙적으로 다 열려 있는 게 맞는데 당장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 각자 당을 좀 굴려가지고 1월 말 정도에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통화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들어봐도 실제로 어떤 형태의 연대인지 모르겠지만 만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뉘앙스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만남 이런 건 열려 있고, 근데 이제 정치 세력 대 세력으로서 연합이라든가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모양새였는데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보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열어둔 뉘앙스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 따라서 물론 이제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 좀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가게 된다면 약간 떨어져 나가는 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의 총합이 조금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파괴력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당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선거구도 하에서는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할 겁니다. 이제 비례는 어떻게 된지 따라 가지고는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결국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접전 선거에서 몇백 표 차이로 지난 2020년 선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몇백 표 차이가 사실 아주 큰 결과로 벌어지게 된 것이 있는데 신당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끌겠죠. 근데 이게 이준석 신당과 그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그 빼고 이낙연 신당이 홀로 만약에 선거에 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관심사는 그 호남 지역의 반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궁금한 게 호남 출향민들 수도권에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낙연 신당 후보의 당락을 가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수도권에서 박빙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제 그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당락을 가를 정도로까지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이게 현실적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되려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정권, 물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표를 줌으로써 이낙연 신당이 지금 너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했으면 좋겠어. 야당에 대한 견제론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주류 여론은 야당 견제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갖고 있는 지지층의 수도권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막상 투표장에서 혹시 내가 이낙연 신당을 찍었다가 우리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그래도 한 번 더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발동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지금처럼 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과 상식 멤버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네, 저 한 의원이랑 통화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탈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대놓고? 네,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4명이 다 같이 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명은 탈당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누군데요? 이번 주 상황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성만이라도? 성이 다 다르시지 않나요? 예, 이낙연 창당 일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 봐서는 여러 가지 좀 교류가 있는 것 같다. 뭐 당장은 가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연말 연초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탈당하기로 마음을 굳히는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당 합류도 얼마든지 아마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시기의 문제일 것 같다. 다만 4명이 행동 통일할 것 같지는 않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4명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묶여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합류를 할 사람도 있고 합류를 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파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4명이 한꺼번에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모두 이낙연 신당으로 갑니다라고 하면 이제 비명계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싶을 텐데 4명이 또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또 그 파괴력도 약간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거가 되면 참 정치권이 부산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 어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